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국가 유공자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선물도 대접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과 그 유족들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셨던 최원일 326호 포국보훈 연구소장님,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화사의 어머니 김오봉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델인 문재학 군의 어머니 우리 김길자 여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우리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우리 희생 헌신하실 분들이 나타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는 우리 국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받는 그런 세상 꼭 만들겠다는 다짐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인데 저는 오늘 이 초청 대상자의 역사적으로 3.1 만세운동의 후손, 유족, 6.25 전쟁 참전자 또 그 가족들, 4.19 혁명에 참여했던 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또 희생되신 분들의 가족, 그리고 서해 대전이라고 하죠. 흔히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피격 그 가족들과 이런 분들을 그야말로 이른바 진보 보수 정권에서 어느 쪽을 더 중시한다 이런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가리지 않고 아울러서 다 초대를 해서 한 자리에서 또 일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분들을 호명을 하면서 박수를 유도하고 이렇게 했다. 이 부분이 좀 눈길이 가는데. 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분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연이라면 악연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 부하들을 죽인 게 나냐 북한이냐라고 따져 물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실 설명은 이제 이런 분들을 직접 초청해서 이렇게 호명하고 이게 대통령실의 통합 의지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얘기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김정일 기자 생각은 어때요? 네,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훈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라고 그런 기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진짜 대한민국의 그 보훈의 가치를 이번에 4.19 때부터 이제 좌우를 가리지 않는 보훈 가족들을 모시고 행사를 한 거에서 그런 게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 이재명 정부의 보훈 기조를 강조한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보훈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첫 외부 공개 행사가 현충일 추념식이었어요. 그리고 취임 첫날 합참도 방문했고 13일날 최전방 부대도 갔었고 접경 지역 마을도 방문하고 또 대북 확성기도 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군심을 다잡는 의도가 분명히 보여지고 또 하나는 민주진영은 상대적으로 안보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보수층 일각의 의심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지금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훈에는 좌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역사 교과서나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부가 명명한 것 아니에요. 또 천안함 피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따로 정부 차원에서 기념식도 추모식
또 열잖아요. 추념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좌우 정부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두 다 함께 초청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에겐 특별한 예우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내 6월 보훈의 달에 아마 이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보훈의 달 이 얘기하니까 또 국방부 이야기로 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국방부 차관 김선호 국방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 오늘 이제 이임하고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됐고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민주당에서는 내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선호 전 국방차관이 참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이야기 했는지 김선호, 안규백 이런 순서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군이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입니다. 차관으로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입니다. 다양한 정교한 그런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9.19 군사 합의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하고 하면은 또 다른 골마 터지는 아픔이 있다. 그래서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그래야만이 거기서 새살이 나온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이야기 어떻습니까?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 또 김선호 전 국방차관의 이야기,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정일 기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전 국방차관, 네.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가 거의 똑같다. 네. 뭐 비슷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김선호 전 국방차관의 경우에는 오늘 그 많은 그 회한이 드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특히 국민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또 자신이 어떤 그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문을 썼다라고 여겨지고. 그다음에 안규백 후보자는 저는 아까 그 저희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신상필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한 벌을 주겠지만 또 군 내부에서 계엄 사태가 국민과의 직접 유혈 사태로 터지지 않게 노력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공에 대해서는 포상 혹은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특히 그 안규백 후보자가 64년 만에 우리 군에서 나온 그 민간인 출신 그렇죠. 국방장관 후보자잖아요. 그 지난 계엄 사태가 국민들한테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금 그 몸서리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그 후보자를 64년 만에 문민 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특히 이런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나 문재인 정부에서나 진보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과제잖아요. 그 군을 문민 통제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국민의 명령을 이수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익힙니다. 예, 김선호 전 국방차관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던 전 국방차관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내란 특검에 의해서 소환됐는데 뭐 9시에 나와라, 10시에 나간다. 10시에 나가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 비공개로 조사해달라. 특검에서는 그럴 수 없다. 아직까지도 이게 9시인지 10시인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이 과연 기자들에게 공개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뭐 이런 부분이 다 불분명합니다. 전직 국방차관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지시를 내릴 때 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이 기준을 갖고 앞으로
군은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어쨌든 명령권자였던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소환에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일 오전 10시까지라면 또 확인이 되겠죠. 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할 때 뭐 휠체어 끌고 뒤에서 밀고 다시 같이 뭐 나왔다 이런 사진들이 좀 또 공개가 된 것 같은데 특검이 소환하면은 뭐 김삼 기자도 이 기사 봤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다 뭐 출석에 응하겠다, 당당히 네. 응하겠다 계속 변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봐야죠 뭐. 늘. 근데 뭐 온다고 했으니까 예. 올 것 같고 뭐 저번에 체포영장 둘러싸고는 뭐 서로 간에 좀 기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네. 그쪽이랑 뭐 해서 이쪽은 특검 쪽은 어쨌든 출석한다는 확답을 받아낸 것이고 저쪽은 뭐 뭔가 어쨌든 이 과정에서 좀 잘못된 체포영장 청구 자체는 잘못됐던 뭐 그런 걸 이끌어내고 뭐 그런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태도, 전 대통령의 그런 태도를 보고 앞으로 좀 수사 그런 방향도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참 그래요. 특검이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10시에 나가겠다. 장소는 밑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그쪽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다. 공개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검이 지하 주차장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면 거기 있다가 만약에 출석할 의사가 있으면 1층에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돌아가는 거고 돌아가면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셈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나는 소환에 응했는데 특검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러다 보면은 특검은 또 체포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갈 거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좀 든다. 이게 뭐 지하로 들어가냐 마냐 이런 것도 다 옛날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검찰 조사를 네. 받으러 갈 때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 침해다 이러면서 그때 또 당시 피의자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망신주기다. 피의자가 뭐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진실 규명에 무슨 도움이 됐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무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자가 그런 특혜까지 요구하려고 하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네. 늘 이제 반복이 상황에 되는 따라서 네. 이런 것도 좀 이게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뭐 좀 지겹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뭐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특검 수사가 어쨌든 간에 그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안에 확실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법원에서 또 저 결정을 내려서 또 처벌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보니까 김상미 기자 민주당 대통령실 그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이달 말.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라고 한 건지 아니면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그 자리에 있던 대통령실 측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기사는 보셨을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 지난 오찬 과정에서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제는 배석했던 관계자가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 것을 야당도 같이 고려해달라고 하는 말씀들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든지 배석자께서 농담 삼아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저는 털릴 만큼 털렸고 내야 할 것은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 김민석 후보자 부적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젊은 비대위원장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김종일 기자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인지 다른 누군가가 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뭐 기사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 위원장의 저 발언에 그
그 발화자가 누구인지는 체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하면은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 이 이슈에 대해서 아마 더 이제 주말 사이 지나면서 더 커질 양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발언의 주체가 사실 기자들은 어느 정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실이나 김용태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실은 뭐 어때요?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은 맞고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국정 지지율 50% 넘는 것도 고려해달라 이런 발언도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실 참모가 한 발언입니다. 네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탈탈 털면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 얘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상시에 굉장히 말버릇처럼 많이 하는 얘기라고 해요. 왜냐면 워낙 오랜 검찰 수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때도 뭐 나는 정말 탈탈 털렸다 이런 얘기를 선거 기간에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론 뼈 있는 농담이겠죠. 농담은 농담이지만 뼈 있는 농담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다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협박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이 정도 사안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명 철회할 정도의 사안이다. 아니면 자진 사퇴하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여당의 분위기는 김민석 후보자 정도의 사안이면 국민의힘이 뭐 결정적 한 방울 터뜨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누구든지 털면 이 정도 안 나오겠느냐. 뭐 이 정도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김삼민 기자? 그렇죠. 뭐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딨냐. 이 정도는 그냥 먼지지. 이게 무슨 뭐 대단히 심각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의혹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일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더 볼 텐데 두 번째로는 여론의 향배. 뭐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적합도가 조금 더 높다는 이제 결과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면 봐라. 일단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이것이 왜 그러냐. 세 번째로는 스피커의 그런 영향력. 지금 어쨌든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이기도 하고 민주당은 물론 의혹 중대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뭐 국힘이 어쨌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뭔가 잘 유통이 안 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여론에 그다지 큰 반향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한 이 발언 자체가 사실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고 비공개 자리에서 한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한 그 의도는 뭐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뭐 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이 행동에 대한 어떤 그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또 엄청 묘한 그 지점이 있는 게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반응 내놓기를 조심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수긍이 되는데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가적인 지원 사격이 없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발언을 내놓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되게 휘발성이 있는 의제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 논평 나온 게 있나라고 체크해 봤더니 서면 논평이나 구두 논평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럼 이게 되게 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만큼이나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도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어떤 폭발력 있는 어떤 그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원 사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점은 여러모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의미심장해 보인다라는 거죠. 나는 끼지 않겠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이른바 국민의힘 주류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뉴스 기자들의 주목을 받고 여론의 중심에 서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냥 시간 가기만 기다리고. 네. 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이게 반응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자꾸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사실 좀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공개 자리에서 한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때는 그냥 듣고 가만히 있다가 며칠 지나서 좀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은 지금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지금 다 민주당의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켰습니까? 네. 예.
한병도 말이 많았죠. 예, 한병도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에는 이춘석. 4선의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장관 인사 나올 때 전북은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 두 사람 다 익산이죠. 전북이네. 예, 네. 다 전북이네요. 네네. 예. 민주당이 왜 국민의힘이 그렇게 법사위원장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뭐 스토리가 길지만 민주당은 1기 지도부 때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2년씩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여야가 바뀌고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까지는 한다. 1년 더 하고 협상을 다시 하자. 물론 이제 법사위원장을 그때 너네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못 준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뭐 저번에 보니까 국방위원장, 뭐 정보위원장, 뭐 또 뭐였죠 하나? 뭐 하여튼 성일종 의원 등등 해가지고 상임위원장 3개 줄게, 법사위원장 하나 내놔 뭐 이런 거죠. 그만큼 법사위원장이 되게 예. 가져가고 싶은 자리라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의 경우에는 이게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시한이라는 게 있는데 추경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이제 원내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거 지금 국힘한테 예결위원장 줬다가 추경 이거 한 가을까지 끌고 가면 이 추경이 지금 신속성 있게 하려고 하는 게 그건데 완전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뭐 사실상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는 하나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고 네. 있고 법사위에서 사보타주를 하게 되면 이 법안 통과 안 되니까 절대 못 준다고 하고 있죠. 예. 네. 이재명 정부 앞으로 1년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그래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특히 넘겨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네. 예. 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김윤희 기자? 김종일 기자?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이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앞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예. 자,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노래를 제작진이 선택한 이유는 제가 특별히 모르겠습니다만 김상민 기자와 혹시 또 못 만나게 되더라도 이별 아닌 이별 그래서 이범학 씨의 이별 아닌 이별을 준비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